만주에서는 관동군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주에도 장군도 있고 만주에도 황제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건 다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고요. 실제로는 관동군이 모든 역할을 다 담당했는데요. 핵심적인 역할을. 이게 이제 바로 군 중심의 군이 국가이고 그 국가가 경제개발의 중심에 서서 그야말로 강압적인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청년 박정희에게는 너무나도 처음에는 이상한 거였겠죠. 신기한 거였겠죠.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런 신기한 경험이 그의 가슴에 깊이 자리를 내렸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가 한반도의 근대화, 한국 사회의 근대화를 서두를 때도 결국 일제 청년 장교로서 만주에서 일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보고 배운 그대로 실행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주에서의 그 박정희의 생활은 중심적인 역할은 아니죠. 초급 장교에 지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 기간은 길지도 않았죠. 결국 해방이 오지 않습니까? 1945년에 관동군을 포함한 일본군이 전쟁에 짐으로써 우리는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해방이 된 다음에 한국 사회에 우리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죠. 그 당시에 한국인이 원한 것은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다수가 사회주의 국가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에 요즘 말로 하면 양극화가 심했던 것이죠. 대지주들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농민이었는데 그들은 땅이 한 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골고루 나눠준다고 하는 사회주의를 좋아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좌익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희도 역시 좌익이었죠. 그런데 6.25를 겪은 다음에는 상황이 달라지죠. 6.25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충돌이죠. 또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은 북한 아니었습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은 남한 아니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대리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죠. 한국과 북한이 싸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는 미국과 중국이 싸운 거였다.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싸운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겪은 다음에 한국에서는 결국 공산당과의 싸움에서 많은 피해가 났기 때문에 좌익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탄압이 일어나고요. 한국 사회는 반공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북한도 마찬가지였겠죠. 북한도 한국 전쟁을 겪은 다음에는 훨씬 더 자본주의를 혐오하는 그런 성향이 짙어집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박정희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박정희는 우선 한국 전쟁을 통해서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전에는 그럼 기회를 잃었다는 얘기인데 왜 박정희가 한국 전쟁 이전에 기회를 잃었냐면 박정희는 군인이 되었죠. 한국군의 대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의 대위로서 공산당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캐리어는 끝나게 되는 거였죠. 그 이야기를 좀 잠깐 하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박정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형이 있는데 박상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상희는 경상북도에서 활동한 좌익이었다. 박정희는 국군 장교지만 좌익 장교였다. 그 좌익 장교로서 박정희는 군부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948년에 여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여수와 순천 지구에서 국군과
국군에 의한, 국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살의 이유는 말하자면 그 여수에 주둔하던 군인들 중에서 그 일부가 좌익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그 당시에 4.3 사건이 일어나서 제주도에 투입이 되게 됐는데 투입을 거절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말썽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좌익과 우익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를 되풀이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여수 순천 사건인데 그 사건을 계기로 군부 내에 있던 좌익 세력들이 소탕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박정희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끝난 거죠, 사실상. 그런데 구명운동이 있었어요. 그에 말하자면 만주 시절에 군인으로서 선배였던 백선엽 등이 구명운동을 하고 박정희는 또 좌익 장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를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나죠. 그 박정희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장교가 부족하잖아요. 경험 있는 장교가. 그래서 군대에 복귀해가지고 장군이 됩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이 3년 동안이었고 그 당시에 승진은 초고속이었습니다. 박정희만 초고속이 아니라 대다수의 장교들이 다 그렇게 고속 승진을 했죠. 그리고 이제 1961년에 박정희는 이제 더 이상의 승진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군대 내에서 승진은 하고 있었지만 좌익 경력 때문에 그렇게 그의 출세가 전면적으로 보장됐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박정희는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이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1953년 전쟁이 끝나던 그해 장군이 됐는데 그 이상의 진급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이 되고 그 이상의 진급은 없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1960년에 4.19 학생혁명이 일어나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승만의 장기 집권이 계속된 데다가 당시에 1960년에 혁명 이후에 성립된 정권이 민주당 정권인데 민주당이 권력을 처음 쥔 거였어요. 그리고 혼란 끝에 정권을 쥐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에 그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틈타서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즉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박정희는 그 전서부터 이미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여러 차례 그런 쿠데타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정희뿐만 아니라 당시 군인들 중에서는 이런 쿠데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그 시절의 사람들은 박정희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것도 궁금하죠. 오늘날의 우리들의 관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선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박정희가 일본군 군인이 되고 한 것들은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상당수 사람들은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은 이해할 수는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박정희는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이고 일제시대가 언제 끝날 줄을 몰랐던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직후에 박정희가 공산당이 되었던 것도 많은 사람들은 이해한다 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긍정하거나 동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또 1961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의 군인이 총칼을 들고서 국가를 전복시킨다는 것은 이건 사형감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라가 워낙 혼란하고 나라가 워낙 가난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른바 제3세계에 속하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늘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도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다 하는 이런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관점과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은 상당히 차이가 있죠. 하지만 물론 그 시대에도 박정희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인사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한국인은 일본군 장교가 될 꿈도 꾸지 않았거든요. 그런 말하자면 매국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공산주의에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하물며 군인으로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매우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